다 보내고 그래서 뭐 찾아온다든가 돈 갖다 주는 거고 하란 건 내가 맨다 사주고 순실이가 시키지 마라. 영원한 공부야. 아무것도 못해. 아버지 때부터 정신, 마음하고 영혼까지 다 뺏은 사람들이 본데요. 거의 하나의 상징적인 사람이라고 본다. 그래봐. 옛날에 한명이가 있었으면 지금은 재명이다. 좀 상스럽다고 그럴까? 그렇진 않아요. 보스의 기질은 있어요. 순실이가 이렇게 엄마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이래요. 순실이가 다 해서 하는 거예요. 혐의점이 모두 사실로 인정이 된다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검찰 조서와 그다음에 특검 수사로 인해서 박 대통령의 사법적 위기가 최고조로 달한 가운데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겠다. 네, 근데 이게 야당이 믿도록 하는 게 확실할 것 같은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고립무원 처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합니다. 허영범 전 국회 대변인, 김웅국 경기대 개건교수, 현경병 전 의원, 이면선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야기 빨리. 근데 오늘 왜 탈당 안 했어요? 오늘 뭐 위원장들 비박 탈당 다 했던데. 오늘 하신 분들은 전직 국회의원들이세요. 국회의원 하셨던 분들 중에 소위 말하는 그걸 막 따졌습니까? 또 그거 따집니까? 저한테 연락이 안 왔더라고요. 연락이 안 와서 그럼 따로 오늘 여기서 하시죠 그러면. 우리 김용태 의원님 탈당하셨는데 예. 어떠세요? 나가보니까 추우시죠? 전혀요. 아니 제가 탈당하기 전에는 뭐 이것저것 많이 뭐 걱정도 하고 뭐 두렵기도 했는데 하고 나니까 오히려 홀가분하고요. 진짜로 제가 이 국면에서 뭐 해야 될지 아주 선연하게 잘 떠오릅니다. 저는 뭐 오히려 더 좋습니다. 네, 현경은 탈당 안 했습니까 오늘? 지금 일단 우리 김용태 의원님하고 남경필 지사가 1호라면 오늘 2호로 이제 전 의원 8분이 탈당한 거고요. 네. 이제 하나의 흐름, 물결로 이렇게 이어지겠죠. 네. 저도 뭐 당연히 그런 흐름 속에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언제? 시기만 보고 계시네요. 그 날짜가 다 정해져 있는 겁니까 근데 이게? 제가 그렇게 뭐 존재감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라이브 쇼에 지금 고정인데 존재감이 엄청 존재감 있죠. 있죠. 존재감 있고요. 우리 김용태 의원께서 이제 탈당하셨는데 제가 그 전에도 뵀었고 상당히 소신참 발언을 많이 하셨었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이 여론들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추운 곳으로 갔다. 그리고 현재 김무성 전 대표가 일단은 당에 남기로 하면서 이 맥이 약간 끊어지긴 했지만 그러나 굉장히 용기 있는 결정을 했다고 저희가 만나는 분들은 상당히 많은 칭찬과 박수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과연 어떻게 될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종진이가 끝까지 응원할 겁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소신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이 좀 대한민국 정치 좀 열심히 해야 된다. 물론 뭐 정치라는 건 생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금의 이런 모습 유지한다는 전제 조건은. 새누리당의 이제 탈당 행렬이 우리 김용태 의원님을 필두로 해가지고 계속 이어지다 본물처럼 터질 것이다라는 시각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을 거라는 시각도 굉장히 강해요. 네. 특히 오늘 김무성 전 대표가 개헌을 고리로 본인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당에 잔류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굉장히 새누리당의 앞날에 앞으로 돌이켜보면 굉장히 큰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의원들이 이제 원외위원장보다 의원들이 탈당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 탄핵 정족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새누리당이 어떻게 이제 변화해 나가느냐에 대해서 뭐 할 말이 저도 할 말이 많지만은 어떻든 간에 그 기대하는 것만큼 아까 말한 대로 탈당 행렬이 본물을 이룰 거다, 러쉬를 이룰 거다. 네. 그 반대 측면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탈당 러시인지 아닌지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중요한 건 소신이죠. 오늘 안 그래도 평검사가 2%쓴가요? 거기에 검찰 뭐 하는 거냐, 강제 수사하라. 멋있어요. 멋있더라고요. 아주 뭐 화제가 되는 그런 소신 발언을 한 것처럼 지금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과연 나 따라서 몇 명이 오지, 내 뒤에 몇 명이 있지 하는 그런 의원이 아니고 이제라도 소신 있는 모습을 좀 보여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현직 강력부 검사가 박 대통령을 체포해 강제 수사해야 한다. 이거를 지금 올렸어요. 네. 자, 이제 검찰에 이제 어쩌면 젊은 양심 세력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검찰 분위기를 그대로 대변해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대목은 더 강해요. 자기들이 검찰에서 가지고 있는 녹취 파일을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이 횃불이 될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26일 날 집회 때에 150에서 200만 보거든요. 저는 그 이상 갈 걸로 봅니다. 네. 300만. 사실은 우리 김용태 의원이 이 자리에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의 여론의 방향이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새누리당도 국민 소리에 따라가는 모습이 좀 있어야 돼요. 사실은 이정현 지도부 사태는 당연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바라볼 때는 큰 관심을 못 가졌던 이유가 국민적 관심 사항이 아닌 거예요. 당내 분열 상황으로까지 보여질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보기지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국민의 소리를 듣는다면 지금의 새누리당에서 근본적인 변화, 그런 흐름 속에서 탈당이 이루어지는 건 저는 당연하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근데 좀 중요한 부분. 속도가 좀 빨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 그 부분이 바로 오늘 사실은 이제 김무성 전 대표가 이제 대통령 출마를 포기하겠다라고 하면서 탄핵에 나서겠다라는 네. 전격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은 이정현 대표가 이걸 받아서 사실은 저는 사퇴를 하고 비대위가 꾸려지는 방향으로 갔으면은 당이 안정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런 흐름들을 이정현 대표가 기존의 방침대로 사퇴하지 않겠다. 지도부는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다시 또 새누리당이 뭔가 바뀔 수 있는 계기를 다시 단절시켜버렸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국민의 소리가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소신과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100만 이 시위를 쉽게 생각하면 정치공학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1963년에 마틴 루터킹 워싱턴 시위 있었죠. 그걸로 인해서 흑인과 미국 사회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때 시위가 20만 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100만 명의 시위라는 거는 뭐 사람이 많이 모였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 끝까지 치솟았다. 이 숫자가 더 불어난다는 거. 이거는 정말로 현실에 있는 정치인들이 무겁게 정말 하늘의 뜻이 정말 무겁구나라고 느껴야 되는 그런 중대한 시점이거든요. 새누리당 변화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검찰 수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짧게 지금 속보 같은 게요. 지금 검찰이 민정수석실을 압수수색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민정수석실이 아니고 그 특별감찰관실 아닙니까? 특별감찰관실인 예, 거죠. 그 정부청사 6층에 있는 다른 거. 거죠. 그건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을 근데 했으면 거기를 지금 왜 그거 주제로 하죠. 그거. 그러니까 청와대를 그렇게 들어갔던 떠갖고. 얘기인데 그건 아니고 네, 좀 자세히 그러니까 저도 알아야 그거 돼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민정수실 압수수색이 6층에 가능한가 했거든요. 특별감찰관실 했다는 얘기고요. 제가 네. 하나만 둘러서 좀 가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정현 친박 지도부가 지금 계산하고 있는 설계하고 있는 흐름을 조금 알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짚고 가려는 건데 이분들은 1월 22일 날 조기 선대를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 앞에서 지도부의 거치도 조금 변화를 한번 보겠다, 모색해 보겠다, 논의할 수 있다 이건데 제가 볼 때 1월 21일 전당대회는 하나만 합니다. 지금 새누리당은요. 보편 타당한 국민의 여론을 담는 정당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박근혜 당입니다. 제가 지난 8월 9일 전당대회 하면서 현장에서 다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전당대회 결과는 뻔합니다. 재신임으로 가는 거예요. 그 흐름으로 갈 수는 그리고 없는 거죠.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죽을 때가 있고 먹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는데 지금 타이밍이 1월 20일이면 이미 끝난 타이밍이에요. 이걸 무슨 그래서 정치라는 게 타이밍 아닙니까? 맞아요. 더 이게 말이 본질은 되는 시간 소리입니까? 끌기인데 지금 이 검찰 부분도 그래요. 저는 아까 설명을 드린 부분이 정치적인 어떤 공학적인 접근도 안 되는 꼼수라고 보는데 지금 지금 검찰 이런 부분도 그래요. 이번에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을 했잖아요. 네. 대통령이 어떤 의사 표명을 하고 수리를 하든 않든 본인들이 도리적인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사표를 내서 명확하게 나가줬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청와대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법정 대응이 제가 볼 때는 이상한 방향으로 가요. 네. 사위 나왔으니까. 자, 사위 이야기 나왔으니까 자, 박종일 라이브 쇼에 말있는 화끈한 인터뷰 시간. 당사자를 직접 만날 수만 있다면 참 좋겠는데 이거 꼭 물어보고 싶었는데 좀처럼 만나기 어려워서 저희가 화끈한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여쭤보겠어요.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안 그래도 최재경은 왜 사의 표명했나? 네, 뭐 본인의 이야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왜 사의 표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최재경의 인물이라는 개인의 그동안 검찰에서 쭉 강직한
그 검찰에 크게 보면 표상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분으로 이제 성장한 배경도 있고 또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모시는 민정수석으로서 대통령이 범죄 피의자로 규정된 이 상황을 당연히 책임지고 책임지고 꼭 도의적이 아니라 직무적으로도 본인이 제대로 못 모셨다고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최재형 검사장이 지난번 유병헌 사건 때 세월호 사건 때 그때 그만뒀죠. 유병헌 씨를 이제 그때 체포 못했죠. 체포 못했는데 나중에 시체로 발견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사장직을 던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또 본인이 평생을 살아온 고향이나 인생의 고향이나 마찬가지 검찰과 지금 청와대의 그 유영하 대변인 죄송합니다 변호사 간에 어떤 그 개인 변호사죠. 충돌 예. 유영하 변호사가 조사도 안 받겠다. 검찰 수사에 대해 사상 누락이다. 뭐 소설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사의 표명이 그 공직자로서 본인도 그랬잖아. 나는 검사로서 그렇게 배웠다. 상관을 잘못 모신 죄로 내가 나간다. 저는 그 당연한 수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김용태 의원이 SNS 실시간 검색인가요? 거기에 완전히 올라갔다고 PD가 전달해. 저는 지금 우리 허용범 우리 그 패널께서 말씀하신 거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경 우리 민정수석 업무 복귀하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사표 수리하지 않더라도요. 본인이 살아온 삶 그리고 후배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반드시 사표 대통령이 반려하더라도 복귀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본인뿐만이 아니고 본인이 몸담았던 검찰이 사는 길임을 제가 분명하게 최재경 민정수석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 재신임될 확률이 높다 그래요. 예, 그래서 재신임을 도의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묻기 위해서 어떻게 냈다 이런 이야기가 또 한 곳에 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해? 낙장 불입인 거잖아요. 사표 내고 다시 오랬다고. 그래.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아니, 재신임 지금- 받기 위해서 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김용태 의원대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국민들을 생각하고 검찰 생각해서 끝까지 사퇴하는 게 옳다. 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본인도 살고 그다음에 검찰도 자기의 살고. 고향인 이 검찰도 사는 근데 그 물론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를 이런 중차대한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의 거친 문제까지 걸린 이런 일에서 재신임을 받기 위해서 한번 내본다? 저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식의 만약에 의도였다면 저는 아니라고 보지만 그분은 민정수석으로 자격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다시 재신임 받고 네. 다시 예. 만약에 청와대로 다시 들어간다면 그렇기 위해서 재신임을 받기 위해서 냈다. 이거는 쇼잖아요. 국민적. 그거는 이게 중차대한 상상도- 상황에서. 예, 상상도 할수 재진심을 뭐 없는 묻는다 뭐 일이라고 이런 얘기도 지금 언론에 있기 그렇지만 때문에. 하다못해 가족들이 하는 고스톱판에서도 낙장 불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무거운 자리, 민정수석이 얼마나 무거운 자리입니까? 사실은 전임 우병우 민정수석 때 대통령의 신뢰는 거의 뭐 국무총리보다 더 높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중요한 자리인데 여기서 뭐 재신임을 묻고 신임을 하면 한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저는 한 네 가지 정도 있다고 봅니다. 네. 첫 번째는 정말 자괴감이 있었을 겁니다. 대통령이 헌정사상 최초로 피의자가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거. 물론 이 역할을 맡은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대통령을 보필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괴감이 들었던 거는 뭐 당연할 거라고 봅니다. 그건 아랫사람의 도리고요. 두 번째로는 공소장 내용이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들어와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굉장히 높았다는 거. 검찰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10초만 테이프 틀면 아마 엄청난 횃불이 될 거다. 횃불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럴 정도로 공소장에서는 네. 지금 아직 공개 안 된 내용들이 있는데 이걸 이것도 다 현역 검사가 얘기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걸 확인하고 본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역사의 무게를 느꼈을 거고요. 또 세 번째는 본인은 와서 감당을 하고 대통령께 이런 조언을 하면 받아들이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주장할 건 주장할 거라고 봤는데 현재 청와대의 기류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거의 검찰 수사를 다 수용할 수 없고 검찰 조사도 받지 않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법조인 출신으로서 강직한 검사 출신으로서 이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마지막 역사적 책무가 있습니다. 본인도 자칫하다가 이런 상황에서 그 공소장 내용의 합리성만을 지적된 내용을
대통령을 보필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측면만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다가 본인도 같이 역사의 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네 가지 측면에서 엄청난 부담을 느꼈을 거고 네. 그래서 저는 사의를 표명했다고 봅니다. 결론은 하여튼 재신임을 받더라도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죠. 여기 있는 분들은. 네. 하나만 좀 네, 현 의원은 하나 더 첨부할 게 예, 있습니까? 덧붙이겠습니다. 네. 지금 국면으로 보면 대통령 대 검찰 완전한 대결 구도입니다. 네. 정면전을 하고 있는데 네. 지난 20일 날 중간 수사 발표가 그나마 검찰이 끝물에서 특검과 국정조사를 앞두고 내용을 조금 담은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명예회복을 생각해야 되는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다운 자세를 저는 권하고 싶고요. 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금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이 사의 표명할 정도의 검찰에 대한 입장을 받아들이는 만큼 김수남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용이다. 네. 이렇게 해서 압박이다. 국면을 전환시켜 가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뭐 반려하고 또 그걸 수리해서 이전처럼 진행한다. 이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 검찰이나 청와대 민정수석 차원 이런 국면의 신뢰도나 국민적 그 신임이라는 거는 훨씬 더 근데 떨어지죠. 너무 실망이네요. 그러니까 저는 맨 처음 순진하게 이렇게 뭐 사의 표명하고 했었을 때는 뭔가 양심의 국민으로서 나도 더 이상은 청와대를 비호할 수 없다라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사의 표명했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말씀을 종합해 보면 1번 재심임을 얻기 위한 쇼일 가능성도 있는 거고 두 네. 번째는 더 크게는 사실상 국민을 변호하지 못함이 아니라 대통령을 지키지 못함이라는 책임감이 더 크단 말씀이시잖아요. 네. 참 실망스럽습니다. 김수남 검찰총장도 좀 일대 멋지게 나오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이분은 그래도 지금 검찰 수사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검찰 수사에 열심히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 김수남 검찰총장을 시기가 있는데 지금 사의를 표명하고 늦었어요? 나와버리면은 안 되죠. 중간 수사 검찰 발표에 대한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는 꼴이 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시간을 봐야 되겠죠. 네. 자, 이제 두 번째 이분을 만나면 정말 꼭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자, 한번 뜯어보시죠. 김기춘 실장 요즘에 이분이 몸통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왜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묻지 못했을까요? 김 전 실장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세월호 7시간의 논란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성 대통령에게 결례, 예의가 아니라서 물어볼 수 없었다. 여성이라서 그 7시간 뭐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없었다는 건데요. 야, 이게 진짜 이게 정말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유영하 변호인도 여성으로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대통령으로 보는 게 먼저죠, 이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김기춘 비서실장 우리 국회에 와서 이제 비서실장 임명되고 나서 이 박근혜 대통령을 호칭하는 거 보고 정말 기절초풍했었습니다. 윗분의 뜻이다. 윗분. 그런데 여기서 윗분이라는 말을 저는 언제 들어봤나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뜻이라든지 대통령의 지시라든지 하는 게 아니라 윗분의 지시고 윗분의 뜻이다. 와, 저는 그런 말을 들었을 우리 국민들, 저는 다른 거 특히 그 밑에서 일하는 우리 공직자들이 얼마나 정말 자괴감이 들었겠어요. 이럴 때 자괴감이라는 표현을 써야죠, 진짜로. 네. 그래서 안중근 수석이나 뭐 다른 분들도 그랬다 그래요. 저는 그래서 제가 충분히 그럴만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을 대통령이라 부르지 못하고 윗분이라 부르는 사람이라 결국 7시간 못 물어봤겠구나. 근데 참 저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극단적인 혼란에 빠지고 불신에 빠졌는지 생각하면 참 한심할 따름입니다. 참고로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나 외부의 정부의 고위층들도 대통령을 다 VIP라고 부릅니다. 네. 근데 이분은 1936년생이에요. 워낙 나이가 있었던 분이고 또 검찰에서는 들어 사용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아니 그런데요. 이제 저는 알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네. 시간은 직무 시간이잖아요. 분명히 엄연한 직무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여성 얘기가 왜 근데 나옵니까? 직무 시간에 뭘 했길래 예컨대 옆에 사람이 야, 임 변호사 그 시간에 저기 일할 때 재판 시간에 뭐 했어? 아, 여성이라 물어볼 수가 없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직무 시간이었다고. 제가 만약에
퇴근 시간이었다면 아 여성인데 혼자 뭔가 일이 있었겠지라는 답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집무 시간인데 여성이라 물어볼 수 없었다. 심지어 참모진들한테도 묻지 마라라는 지시까지 내렸다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여성이죠. 전 여성이죠. 여성으로서 뭐 7시간 동안 뭐 특별히 할 거 있습니까? 목욕탕을 가도 1시간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목욕탕도 화장실을 아니고 가도 화장실도 뭐 아니고. 한몇 분이면 될 텐데. 아니 여기서 여기서 여성으로서 뭐가 그렇게 특별한 게 있어요? 여기서 여자니까만 얘기해. 저는 뭐 사람들이 여성으로서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 소개팅 정도가 있겠죠. 소개팅이 있고. 그건 남자도 네. 소개팅이에요. 그건 아니죠. 대체. 그거를 네, 여성으로서. 신문에 인터뷰한 걸 저도 봤는데 네. 우리가 이제 이거를 너무 이렇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 맥락에서 인터뷰한 맥락은 최근에 이제 뭐 프로포폴 주사를 맞았다, 왜 이렇게 성형 수술을 하느라고 못 일어난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가 얘기들이 나오죠. 주로 오가는 속에서 그런 맥락에서 물어본 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얘기 혹시 안 물어봤냐 이렇게 물었을 때 여성 대통령으로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말씀이 적절하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네. 여성 대통령 아니라 누구라도 당연히 물어볼 거는 물어봐야죠. 그러나 우리가 그 김기춘 비서실장이 평생을 공직자로 살아오고 또 대통령을 모시는 입장에서 너무 그 사람한테 뭐랄까 구시대 인물이니까 그렇다 이렇게 좀 몰아세우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결론적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네. 그래서 제가 검찰에 대해서 늘 얘기하는 것이 검찰이 검찰총장직하고 법무부 장관 지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말고 진즉 이 사건은 우병우 수석과 김기춘 비서실장을 불러서 참고인이든 뭐든 간에 조사를 했어야 됩니다. 물어볼 거를. 당연하죠. 그런데 김기춘 실장 지금까지 소환도 안 했잖아요. 부르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또 특히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그 무슨 대통령 녹음 10초만 까면 뭐 촛불이 횃불된다. 네. 저는요 그게 누가 얘기한 건지 모르지만 언론에서 검찰이 그랬다 그러니까 책임 있는 사람이 언론에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나는 검찰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내가 대통령을 두둔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검찰이라는 국가기관이 본인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10초만 까면은 촛불이 횃불이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어디 조폭세계나 하는 말이지 국가기관인 검찰이 당당하게 지금까지 수사도 못한 주제에 못한 입장에서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럼 검찰이 아예 까버리든가요. 그죠? 까는 거는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무슨 협박하듯이 사생활 협박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검찰이 결코 그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네. 봅니다. 깐다는 얘기가 이제 공개한다는 얘기죠. 네. 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부분들은 결국은 그동안의 청와대가 사실은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지 않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 사생활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야 되고 대신에 국민들께 순화된 표현을 통해서 전달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동안 김춘 실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함구했고 최순실 씨도 모른다. 모든 부분에서 다 그랬습니다. 김기춘 실장은 2013년 8월에 시작해서 2015년 2월까지 1년 6개월, 7개월 동안 다시 말해서 최순실 씨가 우리 국정을 완전히 농단하고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 의해서 망가지는 동안 대통령을 보좌했던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모든 역사적 책임감을 이분은 져야 됩니다. 이분이 그동안은 어떻게 했습니까? 김기춘 실장이. 그동안 나온 그 김영한 그 수석의 비망록을 보더라도 언론에 대해서 탄압하고 언론에 나왔던 거 비판된 거 다 고발하는 방안부터 다 지시하면서 사실은 민주주의의 근간까지 흐트른 것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제대로 해명을 하고 국민들께 이해를 시켜드렸다면 아마 이런 검찰의 상황까지 안 그러니까 나왔다고 봅니다. 검찰이 왜 지금까지 김기춘 실장을 한 번도 참고인이든 뭐든 왜 조사를 안 했냐고요. 그게 바로 김용태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기춘 실장 검찰에서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리고 세월호 7시간 동안 우리 국회와 언론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물어봤습니까? 이제 와서 답변하는 게 저게 답변입니까? 그러니까요. 저거는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정말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서 염치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최소한 본인이 정말로 윗분에 대해서 충성을 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나는 모른다. 그렇게 얘기해. 저게 무슨 말입니까? 여성 대통령 정말 우리 여성들한테 이게 할 일이에요, 그 사람이. 여성으로서 모욕감이 느껴지고 저는 허위 위원장님 말씀 중에서 네. 검찰이 이게 감히 검찰이란 기관이 대통령한테 이게 할 말이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그런 비판도 할 수는 있죠. 근데 저는 그 전에 대통령님께
혹은 대통령님을 비호하는 세력에게 먼저 묻고 싶습니다. 행정의 수반이라고 하나요? 우리가 수반자를 하던 국군의 통솔권자로서 국가의 최고 권력께서 세월호 7시간 동안에 뭘 했는지라는 묻는 국민의 질문에게 여성으로서 사생활에 있어서 답변 못합니다. 이게 대통령으로서 할 대답이고 대통령을 지키는 사람들이 할 대답입니까? 저는 그거를 먼저 묻고 싶습니다. 근데 유영아 대변인도 그렇고요. 여성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성으로서의 뭐 일정이 있다라든가 그리고 또 김기춘 실장이 여성으로서 결례가 될까봐 못했다는 이러면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여성 대통령 나오기 쉽지 않아요. 이거는 정말 여성 대통령을 꿈꾸고 있는 여성들에게 굉장히 민폐를 끼치는 발언들입니다. 아니 제가 말이 나와서 네. 한마디만 더 할게요. 원래 이 7시간 문제가 시작이 어디서 됐냐 하면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김기춘 실장이 국회에 나와서 물었어요. 대통령 그 7시간 그 본부에까지 갈 때까지 왜 한 번도 안 보였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못 드리겠으면 저도 모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여기서 시작됐어요. 그때 만약 김기춘 실장이 저 비서실장으로 알지만 대통령의 동선은 국가기밀상 공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고를 충실히 받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 끝날 수도 있었던 문제예요. 그런데 그때 저도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렇죠. 여기서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으면. 네. 두 가지 그거 참 부분은 신기한 좀, 일이에요. 좀 짚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에 그 여성에 대한 결례라서 안 했다. 그 앞에 그 인터뷰에서는 질문도 그렇고 내용이 한간에 돌고 있는 시술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를 차마 여성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맥락상 그래요. 이 뜻입니다. 네. 이제 네. 그 부분은 있는데 사실은 방금 우리 박종진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유영아 대변인이 여성으로서의 그 고려해달라. 지금 이 부분이 다분히 보면 감성적인 접근을 하는 거예요. 네. 이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걸 많이들 느끼실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정치적 차원의 접근하고 그다음에 도덕적 차원의 접근은 뒤로 빼버린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야기를 안 합니다. 딱 하는 부분이 두 가지로 갑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는 뭐냐 법적 차원의 접근에 충실합니다. 네. 모든 안면 몰수하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한테 다가간답시고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여성을 강조하면서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네. 제가 볼 때 이 부분이 여성들한테 엄청 반발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 뭐 집사람이라든지 제 주변의 분들한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여성이 정치를 한다거나 중책을 하는 거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좀 방송에서 짚어달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아, 일리 있으세요. 그러니까 안 사람이 여성이 중책을 맞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 여성가족부에서 이거 들고 일어날 텐데 이런 방송이 또 나가면 그래야 될 것 여성 같은데. 차별이 될 아니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근데 여가부 장관이 누구신데요? 정유라 씨를 그렇게 보호하던 분이 여가부 그렇습니까? 장관인데요. 예. 아니 그래도 그 논점은 결국은 여성을 얘기하지 않아야 될 부분에서 우리 국가의 지도자이고 국군 통수권자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대통령이라는 우리 국가의 지도자로서 존중을 받아야 될 부분에 여성이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도리어 대통령에게 흠집이 저는 가게 만들었 그런 발언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세월호 문제가 이렇게 되고 있는 부분은 그 당시에 김기춘 실장이 대통령을 보좌하고 모든 그 이후의 진행 상황을 총괄했던 분 아닙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그 대답도 문제였지만 그 이후에 그 250명이 넘는 아이들이 이 물속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고 이런 참사에 대해서 유족들을 품어 안고 우리 국민들을 통합시키는 행보로 가지 않고 유족들이 거리를 떠돌게 만들고 그 상황의 갈등을 해결하지 않는 그런 정책을 폈던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의 행보가 결국은 그 발언 속에 표상이 돼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화가 나고 지금 분노하고 있고 왜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냐라고 하는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여성성 이익을 가지고 하는 건 자꾸 지엽적으로 그 발언 때문에 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 만약에 대통령이 나오면 7시간에 내가 만약에 하여튼 뭐 말할 수 없는 뭐 행동을 그러니까 곳에 있었다든가 밝히기가 어려운 곳에 있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으며 참여하고 무릎 꿇고 다 얘기해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당연할 뿐만 아니고요. 300명이 넘는 300명이 사람이 저렇게 죽었는데. 됐으면은 네. 김기춘이라는 사람이 그 청와대 내 정신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 무엇을 하고 있어도 가서 깨워야죠. 깨우든지 뭐 흔들었어야죠.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그냥 근데 여성에서보다 진짜 그 너무- 애들이 300명이 지금 빠져 배가 뒤집어져 있는데 진짜 맞는 말씀이에요. 아니 진짜 지금 시원한 얘기를 하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서 깨워야 아니 지금 300명이 지금 그것도 여고생
아유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큰 소리 내서 2학년 우리 딸 죄송한데 이 문제는 지금 진짜. 이렇게 아니 이 문제 갖고 자꾸만 저희가 국민들한테 너무 이런 황당한 얘기 말씀드려도 죄송한데 저는 금방 7시간 얘기는요. 이제 기업들 돈 갈취하고 아, 기업들 강탈한 거는 법률적으로 책임져야 되겠지만 금방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건 이제 대통령과 김기춘 실장 다들 내서요. 정말 여성들한테 우리 아이들한테 도덕적으로 평생 책임져야 될 겁니다. 네. 자 이것도 뭐 창피한 김용태 의원 한 방으로 다 정리가 된 아니 제가 대통령을 두둔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깨웠어야죠. 아니 뭐라든지 잠깐만요. 어떻게든 뭘 했는지 언론에서 두드러기도 너무 찾아야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대통령이 마치 프로폴이나 무슨 수술을 하고 누워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추론하는 거고 주장하는 거지 사실로서 증명된 바가 없는데 제가 대통령을 뭘 두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인데 지금까지도 밝히지 않는 게 가장 첫 번째 문제고 며칠 전에 청와대에서 이것이 팩트다 그래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혹이 사라지지 않고 이 많은 주사제들이 도대체 어디에 썼는지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직원들 무슨 건강관리용이라 그러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설명을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할게요.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청와대가요, 국민 세금입니다. 이 피 같은 세금으로 이거 저도 청와대 취재기자 오래 있었는데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 88점 구입했다. 그리고 이게 또 고산병 때문이다. 맨 처음에 또 청와대 직원들 쓰는 거였다. 뭐 이렇게 계속 해명하고 다시 번복하고 이런데요. 이건 뭐 또 전문 의사들 지금 전화 연결해서 저희가 좀 물어보겠지만 온갖 주사 뭐 액들 다 나와 있고요. 그죠? 이 그 양 자체가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비아그라 지금 우리 누구든지 비아그라 필요하다고 했을 때 살 수 없습니다. 이거 처방전 있어야 되고요. 의사한테 가서 받아야 돼요. 그게 우리나라 의료법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상. 예? 이 자체도 문제입니다. 청와대 어디 직원이 저기 주최한 데서 저 비아그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 경우는 그대로 아웃이지 예를 들어.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청와대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 조직이거든요. 굉장히 군기도 있고 굉장히 엄격한 조직인데 나는 이거 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저 특정인에 대해서 처방한 게 아니라 청와대에서 비치용으로 샀다고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그게 무슨 뭐 네, 비치용으로 관상용입니까? 비치용으로 아니 사게요? 청와대 의무실에 비치한다고 아니 그런 명목으로 그게 아니고. 설명이 안 되는 게요. 순방용으로. 그 청와대 의무실이라는 게 가보신 분들은 다 알고 기자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 보통의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긴급할 때 조금 뭐 구급하는 정도의 차원이지 여기서 구입한 약들은요 그렇다고 해서 그 경호원들이 섰다고 볼 수도 없어요. 아니 특정인에 대해서 처방한 거는 아니잖아요. 바로 그 부분은 처방한 게 아닌데 이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 법적 절차가 진행되면은 처방을 해서 나가야 되는 약들입니다. 니코틴L이라는 약 한 종 빼고 나머지 전부가 다 전문 의약품이라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도 물론이고 더 심각한 거는 뭐냐면은 거의 대부분의 약들이 경호원들이 사용할 필요가 없는 약입니다. 그리고 저기 아까 그 뭐 고산병 때문에 그 비아그라 그러는데 혈관 확장을 시켜서 얻고자 하는 몇 가지 의도는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 고산병 약은요 전문 의학에 훨씬 많습니다. 어디 고산병에 갈 게 없어서 아니, 비아그라를 갖다 씁니까?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분이 어떻게 저거를 어떻게 저 부분은 청와대 고산병- 출입기자 했죠? 네네. 이걸 어떻게 청와대 말로 나옵니까 고산병에 대해서 이게? 할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안나푸르나 ABC도 갔고 마차푸차레 고산 가봤고요. 네. 코타키나발루 다 저도 다 올라갔는데요. 가봤어요. 멕시코 그렇죠. 다 가봤어요. 가면은요 다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예. 아니 그 저 전문가들이 가는 데는 아니고요. 예. 그 ABC라고 해서 이제 네, 그게 민간인이 중요한 건 갈수 있는 아니고, 가장 예. 중요한 곳인데요. 거기를 가면요 사실은 가이드나 이런 분들이 다 고산병 관련된 약이 있습니다. 네. 갖고 있고요. 그럼요. 이 비아그라는 사실상 거기서 전혀 필요 없는 겁니다. 물론 비아그라의 일부 효능이 가서 그런 고산병에 대해서 약간의 듣는 그 효과에 대해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니 국가 원수가 해외 순방을 가서 아프리카의 그런 고산지대도 아닙니다. 만일의 경우 필요하면 대사관에서 다 준비를 하면 될 거고요. 어떻게 국내에서 저런 발기부전 치료제나 이런 것들을 국민의 세금으로 산다는 얘기입니까? 저 청와대 해명은요. 이거는
고산병이나 이걸 아는 분들 또 남미나 아프리카를 아는 분들이 들으면 정말 코웃음 칠 일입니다. 저런 식의 변명이 결국은 국민들을 더 화나게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여기서요. 네. 네, 한마디 하시고 전화 연결 지금 닥터가 연결돼 그래요? 있습니다. 네. 그럼 닥터 말씀을 들어야죠. 네. 뭐. 효능 논란으로요. 대학병원에서도 잘 사용하지 않는 이 비타민 주사제뿐만이 아니라 비타민 주사제는 저희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청와대가 여러 가지 다른 것들, 이게 전문 의약품들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뿐만 아니라 구입 목록에는 비아그라 그리고 중증 면역 질환 치료제까지 있습니다. 그 구입 배경의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민선 신장내과 전문의 연결해서 그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요거 기사 보고 어땠습니까? 그냥 의사로서 총론을 좀 얘기해 주세요. 글쎄, 청와대에서 뭐 이유가 있어서 썼을 텐데 그 비타민제나 영양제 같은 류를 어떻게 썼는지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네. 그 면역 글로불린이라는 거는 네.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 독감이 심한데 독감이 약이 안 듣는다든지 또는 뭐 백혈병이 있는데 그 세균 감염이 있는다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보조적인 목적으로 쓰는 약인데 왜 그게 청와대에서 처방을 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의문이 있죠. 아, 일반인은 사용되지 않는 거죠. 그 약은요. 뭐 일반적으로 감기가 있거나 그렇다고 해서 그걸 쓰지는 않죠. 네, 그 약이 이름이 뭐라 그랬죠? 그 면역 글로불린? 네, 면역 글로불린. 네, 네. 그거는 이제 우리 몸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것이 침입을 하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서 그것들과 싸우기 위해서 면역 글로불린이라는 걸 만들어내거든요. 네. 근데 그럴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 항생제나 이런 걸 써도 듣지 않아서 보니까 그런 능력이 없더라. 그런 사람한테서는 밖에서 그런 능력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쓰는 거기 네, 때문에 일반인은 아니죠. 네. 네, 일반적으로 쓰진 않아서 네. 그걸 왜 썼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긴 합니다. 히시파겐시주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까? 네? 히시파겐시주라고 해서 만성 네. 간질환이나 만성 피로 환자한테 쓰는 게 이게 왜 거기 있는지요? 그것도 이제 대체의학에서 쓰는 피로회복제로 쓰는 건데요. 이제 대체의학에서는 어떤 질병을 특정하지 않고 환자가 피로하거나 뭐 어딘지 모르게 쇠약하거나 그럴 때 이제 항산화제라든지 면역기능 개선제라든지 자. 아니면 뭐 비타민이라든지 네. 감기능 개선제 같은 거를 복합적으로 쓰면서 네. 말하자면 한방으로 해서 말하면 기를 올린다라는 것과 같은 걸로 쓰는 건데요. 네. 그거는 개인적으로 나 피곤하니까 어디 개인병원에 가서 주사 좀 맞아볼까 하는 거 아니고 공적인 목적으로 대량으로 구매했다는 건 사실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일입니다. 아, 이것도 공적인 목적으로 하는 건 이해가 안 돼. 자, 남성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 아시죠? 예, 비약을 압니다. 네, 88 정도 아시고요. 근데 이걸 막 알고 300개씩 이렇게 있습니다. 구매를 했는데 이걸 고산병 고산지대 순방 앞두고 치료용으로 샀다. 이거 해명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리가 없지는 않아요. 지금 뭐 그거를 쓰면 안 되는 약 같이 일부에서 얘기하는데 사실 비아그라가 혈관 확장제이고요. 네. 그 고산지대에 갔을 경우에 저산소증이 오면 폐 동맥에 수축이 일어나면서 폐 부종이 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걸로 2005년에서 2006년, 2007년까지 여러 의학 잡지에서 고산증에서 오는 폐 동맥 고혈압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논문들이 상당히 많이 근데 있습니다. 다른 고산병 치료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굳이 비아그라를 먹을 이유는 없죠. 그 혈관 확장제 중에서도 이제 비아그라가 혹시 뭐 그쪽 제약회사들에서 그 효능 효과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연구한 건지 잘 모르겠으나 네. 의사들이 보는 의학 잡지에 그 비아그라, 실데라필이라고 하는 약의 그 폐동맥 고혈압일 경우에 효과에 대한 논문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모 대학병원에 있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1년에 네. 이 약을 썼을 경우에 예방이 되지 않고 오히려 조금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논문이 있어서 그거를 부각시켰을 때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비아그라가 폐 부종이 왔을 때 일부 도움을 줄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지요. 네. 박민선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 만약에 대통령 주치의라면 이 고산병 이거 치료제로 비아그라 권하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좀 오버해서 준비를 해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보통 쓰는 나야목스와 더불어서 비아그라도 일부 가져가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약들 다 보면서요. 아, 이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이게 왜 여기 와 있지? 이런 거 없었습니까? 네, 거기서 또 한 가지 라식스라는 이뇨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씀을 그렇죠. 많이 하시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라식스는 보통 비만 치료할 때 뭐 부은 걸 빼주는 목적으로 많이 쓰는데 그렇게 쓸만한 건 아니고요. 네. 저는 청와대에서 라식스를 처방한 게 비아그라를 처방한 거와 같은 시기라고는 것을 미루어 짐작했을 때 다야목스라는 이뇨 성분이 있는 그 고산병 치료제는 좀 그 부작용이 많고 아주 전문 의약품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그거보다는 비아그라하고 라식스를 같이 썼을 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처방했을 걸로 믿고 싶고요. 네, 네. 사실은 라식스가 고산병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이뇨제라는 게 몸에서 막 배출되는 거죠. 네. 몸에서 그러니까 오줌을 빼내는 거죠. 모든 물을 거를 빼내는 나쁜 약입니다. 것들 빼내는 거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네, 박민성 그 신경내과 의사인데, 네, 의사로서 포괄적으로 뭐 이야기한 부분은 있어요. 근데 또 의사마다 또 의견이 또 다른 부분도 다른 있고요. 부분이 여러 제가 몇 가지로. 가지를 예. 그 다른 부분을 네. 짚자면은 지금 뭐 고산병에 치료가 있다라는 논문이 있다라는 건 저희도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 제 친구도 그래서 갈 때 처방받아서 가긴 했는데요. 그런데 치료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이 고도 4,000m 이상에서 대체로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아프리카 순방에는 4,000m 이상을 가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과연 이것까지 필요했느냐라는 거고 오늘 한국 화이자 관계자도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한국 화이자 관계자가 뭐라고 했냐면은 외국에서 만드는 비아그라는 좀 고산병 치료의 효과로도 처방을 하지만 우리가 만드는 이 88정. 이거 아니요 거기는 비아그라 맞습니다. 88정은 또 딴 데서 한 거고요. 88정 우리나라에서 나온 걸걸요? 네, 아닌가요? 한국 화이자에서 한 비아그라는 우리는 그거는 고산병 치료용으로는 만들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인터뷰를 밝혔었어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요약하면은 높은 데서 효과가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비아그라장은 그런 목적으로는 처방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나온 논문들이 기존에 그런 논문들이 이제 일부 효과가 있다고 그랬었는데 별 효과가 없다라는 그런 논문들이 나와서 그 학술적인 반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근데 상황이고요. 뭐 효과가 있고 없고 해명을 하고 간에 이게 말이 되는 건지. 네, 제가 그런 참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가 기자 생활을 할 때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월호 때도 그런 걸 많이 느꼈고 우리가 어떤 전문적인 영역을 접근할 때요. 너무 상식을 벗어나면 안 돼요. 자기가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그냥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이렇게 아니냐 이렇게 윽박지르는 건 옳지 못합니다. 이 의학 분야는 특히요. 상식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가진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대단히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비아그라라서 뭐 이상한 생각을 하거나 이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네. 대통령이 뭐 저는 청와대 말을 믿다는 게 아니라 청와대의 설명을 따르면 이제 그 아프리카 3개국 순방 때 했다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건강에 관한 게 그게 사실이라면 사실 아까 그 전문의분도 말했지만은 설령 효능이 잠깐 의심스럽더라도 비상용으로 그럴 수 준비할 있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그러네요. 그걸 너무 그렇게 선정적으로 볼 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처방전은 저는 필요하죠. 그 부분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아까 이야기한 부분은 전제를 하고요. 아프리카 지금 3개국을 순방을 그때 하셨는데 가장 높은 나라 산 높이가 아까 4,000m 그러셨는데 에티오피아에 가면 제일 높은 산이 2,700m예요. 네. 대통령 동선이라는 건요. 경호 문제나 기타 등등으로 해가지고 다 확정이 돼 있고 이런 고산지대 근처도 가지도 않았어요. 네, 등산할 일 그래서 없죠. 그 자체가 네. 성립이 안 돼요. 네. 자,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을 하나 하면은 이번 이 경우도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자칫하면요. 전문성 아닌 부분 이런 여부가 아니고 이 사안 자체도 세월호 7시간처럼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청와대가 명확하게 해서 밝혀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한 가지 제가 조금 그동안 안 나왔던 부분이니까 네, 한 가지만 짚고 네. 가겠습니다. 사실은 그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 관리와 관련해서 일반적인 주치의나 의사가 아니고 3명이 등장을 합니다.
김영재 의사라는 분하고 예, 예. 김상만 의사라는 예. 분하고 서창석 의사라는 분이 네. 가까이서 합니다. 네. 근데 이 세 분 다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공적 존재로서 또 사적 존재로서 대통령의 일반적인 건강관리와는 상관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전부 다 특징이 뭐냐 하면은 한 분은 전문의가 아닌데 그 네, 첫 번째 알고 말한 있습니다. 분은 성형 쪽이고 네. 또 두 번째 분은 노화 방지 부분이고 네. 세 번째 부분은 산부인과라서 영양제 뭐 이런 차원이라서 여성 건강관리 노화 방지 차원에서 접근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차라리 이런 부분에서 벌어졌던 상황을 밝히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나아가서 전 걱정이 되는 게요. 이게 저는 뭐 비아그라까지는 저도 오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예전에 정말 누가 처방받아 갔어요. 제 친구들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구입한 주사제들을 볼 때 차라리 그냥 단순한 여성 노화였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죠. 조금 건강에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그래서 주치의에게도 차마 말할 수 없는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좀 심각한 지병이 있으신 거 아닌가. 그래서 기밀로만 해야 하는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국민의 한 사람은 심각하게. 왜냐하면 보세요. 만성 간질환이나 만성 피로 해독제에 피로 쓴다는 뭐 희습하게 이거는 네, 이거를 굉장히 굉장히 많이 구입했다는 네. 점. 뭐 거의 계산을 해보니까 네. 일주일에 한두 번을 맞으셨다는 얘기고 네. 이뇨제도 그렇고 그렇다면은 이게 정말 아니, 그게 사실상 알지 대통령- 못하는 에 구입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청와대에서 대통령 아니, 근데 이거는- 경호실에서 구입한 거지. 아니 근데 대통령한테 처방해서 이거는 하는 일반인에 거야. 대한 아니, 처방이 걱정돼서 아니고요.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예. 굉장히요. 아까도 좀 얘기했지만 이 몇 가지는요. 예를 들어서 경호원이 이게 너무 내가 하는 뭐 것 심각하게 같은 아프다 느낌이 그러면 들어요. 밖에 나가서 하겠죠. 이거는 아주 특별한 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한테 이거는 하는 게 아니다. 제가 근데 지금 청와대 사람들이 저도 뭐- 피곤하다고 마늘 주사 네, 저도 청와대에서 맞고 여기까지 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저는 그 여기까지.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늘 주사는 뭐 청와대가 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투명하게 답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동안의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투명히 알리고 싶은 몇 가지만 해명을 하고 나머지 많은 불신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았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결국 국민들의 이 불신을 키우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질문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상하다. 사실 대통령이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우리 국민 중에 이해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그렇죠.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60이 넘은 나이가 있고 여성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국민들의 양해를 구하고 투명하게 한다면 우리 국민들처럼 관대하고 또 국가의 질서를 존중하는 분들이 다 이해를 하실 텐데 예. 다 가려주고 투명하지 않고 거기다가 국가의 기밀인 대통령 의료 정보 시스템까지 다 완전 붕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나 무시로 드나들고 자격증도 없는 전문의도 아닌 사람이 차를 타고 마음대로 대통령 주치의도 모르고 기록도 없는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약물까지 아주 그게 등장했기 잘못됐죠, 때문에 그 부분은. 국민들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분노하고 맞아요. 있는 데 대해서는 네, 저는 이게 합리적인 맞는 답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봅니다. 우리 김 교수가 제대로 얘기했고 특히 이뇨제 라직스 주사는요. 뭐 단기 체중 조절인데 아까 의사도 얘기했듯이 이거는 그런 데 쓰는 게 아니다. 이것도 특수약이다. 대통령한테 처방된 게 맞습니까? 아마 처방이라는 건요. 청와대에 있는 건 일단 대통령 중심으로 옵니다. 그게 이제 일반 예를 들어서 파스라든가 이런 거는 경호원이나 다른 사람들도 쓰는데 이런 어떤 중증 환자들한테 쓰는 것들은 이건 그렇게 쓰는 게 아니죠. 그리고 아이비글로 뭐 불린 SN주 이런 것들도 중증 환자 뭐 이런 거 많은데 어떻게 우리 김용태 의원이 또 여기에 대해서 딱 저는 일침을 한마디 또. 저는 이 말 자체를 이 귀한 방송 시간에 국민들한테 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저런 사람들이 청와대 경호 시스템을 전혀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드나들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 대통령은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되는 사람이었구나. 법이고 뭐고 간에. 그러니까 그런 금방 저 청와대 그 경호실을 거치지도 않고 마음대로 드나드니까 이제 어느 정도 지나잖아요. 정말로 헌법도 마음대로 어긴 겁니다. 저는 이 사태는요. 그래서 제가 반드시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배했지만 우리는 이제 이 공화국 대한민국은 대통령을 단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서 의법 조치해야 한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진짜 딱 한마디로 딱 정리하네요. 헌법과 법률을 어겼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깨끗이 단죄해야 된다.
네. 민전수석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 변호사님 팬이 되신 것 같습니다. 네, 요것들 최순실은 왜 최태민 사망 숨겼나? 이건 뭐 유산 상속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30초씩 뭐 여기 얘기해도 되고 하고 싶은 얘기 못한 분 하십시오. 자, 우리 황경대 의원부터. 예, 최순실 씨가 이번 사건에 워낙 중심에 있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밝혀야 되는데 저는 최태민 사망을 숨긴 이유도 드러난 정황이나 판단을 해보자면은 돈 문제입니다. 최순실 씨를 진정한 모든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국민이 원하는 처벌을 하려면은 재산을 추적을 하고 끝까지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가가 환수해야 된다고. 아유, 생각합니다. 재산 아주 일관성 있어요. 우리 이민선 변호사도 한마디 해주죠. 제가 20초. 저 준비를 안 했는데 안 어떡하죠? 했어요, 이제 그거 빨리 우리 다른 김 분께. 저는 정말 제대로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기춘 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지금 시간을 주고 우병우 민정수석이나 부인은 이미 핸드폰 바꿔서 지금 압수수색했지만 아무런 내용이 없는 것 있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검찰이 시간 끌어오면서 증인, 뭐 도피, 그다음에 증거 인멸 모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이 정말 대우각성해야 됩니다. 네. 뭐 법무장관 사의 표명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요. 네. 관계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조사해서 네. 투명하게 우리 국기를 다시 세워야 됩니다. 15초. 이 사건, 최순실 사건은 저는 아직도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 실체적 진실은 뭐냐? 왜 대통령이 모든 국가 시스템을 포기하고 최순실이라는 분에게 그렇게 의지했느냐? 이거를 아직도 해명이 안 되고 있어요. 네. 이 부분을 이번 특검이 또 국정조사에서 해결해줘. 밝히지 못하면 이 사건은 영구 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우리 김 의원님 마지막 한마디 촌철살인. 예, 우리 국민들한테 고개를 들 수 없고요. 하여튼 마지막 염치를 찾는 차원에서 지금 이 감당해야 할 일들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종일 라이브 쇼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그 뉴스판이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